생생하게 상생하며 YTN 라디오 생생경제. 안녕하세요. YTN 라디오 생생경제 김혜민입니다. 조국 장관이 법무부 장관에 임명됐습니다. 조국 장관이 예전에 트위터에 쓴 글과 또 삶이 일치하지 않는다고 비판을 많이 받았잖아요. 그래서 지난 주말에 음주운전 사고를 내고 운전자까지 바꿔치기를 하려고 했던 래퍼인 장용준 씨의 노래를 좀 찾아봤습니다. 일단 손을 얹어 위로 돈을 풀고 부처. 그래서 아버지가 국회의원임을 밝히며 금품 합의를 시도한 걸까요? 그리고 가사 중에 이런 것도 있습니다. 너와 난 어두운 이곳을 헤어나가 조금 실수해도 괜찮아. 어떡하죠, 장용준 씨? 그런데 이번에는 실수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죗값을 치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보험개발원과 손해보험협회에 따르면 추석 연휴에 음주운전 피해자는 30.9% 급증한다고 합니다. 생생경제 청취자분들 중엔 음주운전 하실 분들은 없으니까요. 음주운전자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9월 9일 YTN 라디오 생생경제 지금 시작합니다. 가장 맛있고 싼 제철 식품은 무엇인지 한 주간 재래시장과 대형마트의 생생한 물가 정보를 살펴보는 장바구니 생생물가입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이윤정 대리 연결돼 있어요.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이 정보 듣기 전에요. 태풍 때문에 농가들 피해가 크지 않았을까 주말 사이에 굉장히 걱정됐거든요. 네. 피해가 좀 어느 정도입니까? 네, 사실 이번 태풍 링링이 비가 그렇게 많이 오진 않았지만 바람이 워낙 강했어요. 그러게요. 네, 지금 각 지자체에서는 여전히 피해 상황을 집계하고 있는 중이고요. 전남, 충남, 경기 지역에는 벼 쓰러짐, 또 과수원 낙과 그리고 일부 채소류 침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네. 이 농가 중에서도 특히 과수 농가에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요. 그 이유가 이렇게 강한 바람이 동반을 하게 되면 과수에 달려있는 과일들이 떨어지게 되면서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겠죠. 네, 그래도 다행인 건 전부터 좀 지속적으로 뉴스에서 주말에 태풍이 오니 대비를 해라. 이번 태풍은 강하게 올 전망이다라고 언급을 해서 이 태풍이 오기 전까지 추석 물량의 수확 그리고 출하 작업까지 대부분 완료한 것으로 다행히도 나타났습니다. 아, 태풍이 오기 전에 추석 물량의 그 수확은 해놨군요. 네. 네, 그래도 그나마 다행입니다. 그 김병원 농협중앙회장도 오늘 농업인을 직접 방문해서 혹시 태풍 피해 입은 농업인들에게는 농업시설 복구 자금도 지원하고 또 일손도 지원하고 농협의 전사적 지원을 확대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적인 도움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책을 입은 분들한테 이 농식품부와 또 지자체에서는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까? 네, 먼저 이번 태풍 전후로 해서 계속해서 가을비가 내렸어요. 그래서 이 비로 인해서 소, 돼지, 닭 등 축사의 습도가 좀 많이 높아져서요. 네. 그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가축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9월 10일까지 전국에 있는 축산농장 일제 소독을 완료할 계획이고요. 또한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 농작물별로 대응 요령을 농진청 그리고 지자체 농협을 통해서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안내한다고 합니다. 아울러서 과수수의 회복과 또 과수원 방제를 위한 약재를요. 농협에서 10%에서 20%까지 정도 할인 판매를 해요. 네. 그리고 또 사후 관리를 위해서는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 지원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네.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들은 피해를 보전받을 수 있다고 하던데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보험이에요? 네, 사람에게도 보험이 있듯이 농산물에게도 보험을 들어놓는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매년 초에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농산물 재해보험을 판매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네. 사과, 배 등 과일은 물론이고 배추, 무, 대파 같은 채소류도 좀 모두 포함이 되는데요. 품목별로 조금씩 보장이 다르지만 보통 태풍, 우박, 가뭄으로 인한 이런 자연재해 그리고 야생동물 그리고 화재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할 경우 보험금을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작년에 저온 피해로 인해서 농가 보험금 지급 사례를 보시면요. 네. 전남 나주 배 농가의 경우 보험료 1,200만 원 중에 농가 부담 20% 정도인 240만 원을 내고 보험에 가입을 했는데요. 저온 피해에 대해서 보험금을 5천만 원 수령한 사례가 있습니다. 네. 네, 어떻게 보면 농산물이 가장 영향을 많이 받는 건 날씨가 아닐까 해요. 그렇죠. 근데 날씨는 정말 참 예측이 너무 힘들다 맞아요. 보니까 농산물이야말로 특히나 보험이 필요한 품목이 아닐까 합니다. 이 매년 혜택받을 수 있는 품목들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 해당되는 품목이 있다면 내년 초에는 꼭 잊지 마시고 농산물 재해보험에 좀 가입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네요. 정말 농산물이 가장 영향 많이 받는 게 날씨고 이 날씨는 뭐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요. 농사 짓는 분들은 꼭 이 농산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 농협도 이 농작물 손해보험 조사위원 6,200명을 피해 현장에 즉각 배치했다고 합니다. 혹시 피해 입으신 분들은 가까운 데에 꼭 신고를 하셔서 이 보험금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은 지금이 딱 사과와 배가 딱 제철이잖아요. 그렇죠? 네. 가수농가가 진짜 피해가 없었어야 되는데 자 그러면 제철 과일들이 우리 몸 어디에 좋은지를 우리 대리님이 좀 잘 알려주시면 우리 청취자분들이 그래도 약간 과일에 조금 상처가 나거나 그런 과일이라도 사드실 것 같아요. 제철 과일들 우리 몸 어디에 좋습니까? 네, 이 사과, 배 같은 경우가 좀 사계절 내내 찾아볼 수 있는 과일이어서 그런지 많은 분들이 딱 지금이 제철인지를 잘 모르시더라고요. 근데 지금 제철인 사과가 바로 홍로, 그리고 배는 신고가 있는데요. 네. 배 이 원앙 같은 경우는 보통 8월 한 달 정도 잠깐 나오고 들어가는 제철 과일이고요. 그 뒤를 이어서 햇 신고가 나옵니다. 사실 사과 배를 이 건강에 좋아서 드시기보다는 좀 맛있어서 이렇게 찾는 분들이 더 많으실 텐데요. 사과는요, 하루에 한 개씩 먹으면 의사가 필요 없다라는 영국 속담이 있을 정도로 몸에 좀 굉장히 좋은 과일이에요. 네. 또 배는 소화제라고 불릴 만큼 소화 작용을 돕는 효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식을 했을 때 이 후식으로 배를 드시면요 소화에 도움이 되고요. 또 체내 알코올 성분의 분해를 도와줘서 숙취 해소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맛있어서 한 개, 두 개 드시다 보면 어느새 건강은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과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사과와 배, 제철 과일 알아봤으니까요. 이번에 제철 수산물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이번 달 제철 수산물로는 맛있는 꽃게와 새우가 선정되었습니다. 이 꽃게는 단백질과 칼슘, 비타민 A가 많이 들어있는 대표적인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데요. 오메가3 지방산의 함유량도 많아서 성장기 어린이 두뇌 발달과 또 노인들의 치매 예방에도 굉장히 좋습니다. 네. 이 또 다른 제철 수산물 새우 역시 키토산과 칼슘 그리고 타우린이 풍부해서 고혈압 예방과 또 성장 발육에도 좋은데요. 이 칼슘은 골격을 단단하게 만들어줘서 골다공증과 관절염도 예방해줍니다. 이번 달 제철 수산물인 꽃게와 새우가 참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 고루고루 좋은 음식이거든요. 네. 그래서 맛과 건강 모두 잡을 수 있는 꽃게와 새우, 이 제철일 때 얼른 즐기시기 바랍니다. 네, 청취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꽃게하고 새우 그리고 사과하고 배가 이번 주에 제철 음식으로 추천해준 식품입니다. 꼭 기억하시고 사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추석 연휴 3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제 슬슬 장 보실 텐데 지난주에 3차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을 발표하셨더라고요. 여전히 안정세입니까? 예, 여전히 안정세입니다. 다행히도 이번 추석 차례상 차림 비용 3차 조사가 지난주 수요일인 9월 4일에 진행이 되었는데요. 이 전통시장은 약 22만 5천 원 선, 그리고 대형유통업체는 31만 3천 원 선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전통시장은 전주에 비해서 0.7% 하락한 반면에 이 대형마트는 1.3%로 소폭 상승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눈에 가장 띄는 품목이 바로 채소류입니다. 네. 이 배추와 무 같은 경우는 전년도에 폭염 피해가 워낙 심했기 때문에 전년이랑 비교를 하면 가격이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요. 최근 들어 또 가을비와 태풍의 영향으로 전주 대비로는 배추와 무 가격은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반면에 시금치는 일주일째 전통시장은 12.7%, 그리고 마트는 4% 하락을 했고요. 또한 가공품 같은 경우는 일주일이라는 시간 내에 가격 변화가 그렇게 크지 않은 품목이어서요. 네. 전주와 비슷한 가격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추석 차례상 전통시장은 약 22만 5천 원 선, 대형 유통업체는 31만 3천 원 선입니다. 여러분들 장 보실 때 참조하시고요. 자, 이제 사흘 앞으로 추석 연휴가 다가왔는데 건강하게 보내는 팁 있다면 좀 알려주시죠.
네, 추석이 오면 이 따라오는 즐거움이 바로 먹는 즐거움이실 텐데요. 네. 저도 이 깨가 들어가 있는 송편을 좋아해서 이렇게 한 개, 두 개 집어 먹으면 금방 한 10개 정도 먹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슬픈 소식을 알려드리자면 이 송편 3개가 무칼로리라고 합니다. 정말 슬프네요. 네, 그래서 건강한 추석을 위한 팁 3가지를 한번 준비해보았는데요. 이 첫 번째가 명절 음식을 저칼로리로 조리를 해서 조금 덜 기름지게 먹는 법이 있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가 칼로리를 계산해가면서 천천히 싱겁게 드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마지막이 이제 먹은 만큼 운동을 하시는 건데요. 전 사실 마지막 방법을 좀 제일 추천드리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하루 정도는 이 먹는 걸로 스트레스 안 받고 그냥 이렇게 먹고 맞아요. 싶은 대로 먹고 싶으시잖아요. 네, 하지만 대신에 그날은 좀 먹은 만큼 더 많이 움직이시면서 평소보다 더 많은 칼로리를 소모해 주시면 그럼 어떨까 합니다. 네. 그럼 모두 즐거운 추석 명절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대리님도 오랜만에 좀 긴 연휴니까 다른 때보다는 긴 연휴는 아니지만 그래도 쉬실 수 있으니까 좀 즐거운 추석 보내시고요. 청취자분들께 즐거운 추석 보낼 수 있는 팁 하나 제가 더 드리면요. YTN 라디오에서 다양한 추석 특집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디오를 들으시면서 걸으면서 운동하시는 거예요. 괜찮죠? 좋은 팁이죠? 좋은데요. 저도 꼭 듣겠습니다. 네. 다양한 추석 특집 들으시면서 맛있게 또 추석 음식 드시고 운동하시면서 건강한 추석 보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 2달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처음 우려했던 것만큼 실질적인 일본의 수출 규제는 없었고요. 지금으로서는 확전 양상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불매운동은 계속되고 있고요. 또 일본이 수출을 금지한 품목의 해당 국산화 작업도 결실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국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이자 또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이신 박재근 교수와 함께 지난 2달의 이야기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엄청 바쁘셨죠? 네. 제가 교수님 인터뷰를 엄청 봤습니다. 그래서 꼭 한번 모시고 싶었는데 2달 지나서 우리가 중간 점검차 한번 교수님 모셨습니다. 지난 시간들 반도체 전문 분야 학자로서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좀 궁금하네요. 제가 지난 2달 동안 굉장히 바빴었는데 네. 그 이유는 저희 학회가 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로서 반도체 디스플레이 분야의 소재, 부품, 장비의 국내 업체들과 대학 교수, 출연연 연구원으로 구성된 학회다 보니까 네. 이번 일의 당사자로서 2개월간 긴장을 하면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학회 안에 교수들만 있는 게 아니라 관련 연구원들, 그렇습니다. 뭐 기업들 이런 분들이 그렇습니다. 다 들어있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산학연의 학회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수요 기업인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들은 지난 2개월간 긴장을 해서 재고 확보, 그리고 수입처의 다변화, 네. 국산화 등으로 1차 고비는 넘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완전히 해결된 상태는 아닙니다. 아마 내년 한 2월경 되면 수출 규제 3가지 품목에 대한 안정화가 되지 않겠냐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포토레지스트 관련해서 수출을 어쨌건 허가를 해줬는데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일본에서 그렇게 강경하게 하지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들이 있거든요. 맞습니까? 이거는? 일본의 수출 규제는 수출 규제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전략물자 관리라고 했습니다. 네. 전략물자라는 것은 무기류로 사용되는 여부를 체크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무기류로 사용했을 때 포토레지스트가 더 무기류로서 위험한 물질인가 아니면 불화수소가 더 위험한 물질인가를 비교해 보면 불화수소가 훨씬 더 위험한 물질입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제 추측입니다만 포토레지스트는 상대적으로 불화수소에 비해서 덜 위험하니까 그것을 먼저 수출 허가를 해주고 네. 그다음에 기체 불화수소를 한 건 수출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지금 명분으로 내세운 전략물질 관리라는 명분을 맞추기 위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신다라고 교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일본의 수출 규제 이후에 정부의 방향을 어떻게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 우리가 일본의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도 배제했고 또 국산화 개발을 위해 정부에서 뭐 여러 가지 자금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기업들을 독려하고 있는데 이런 방향성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정부가 이번에 이제 불화수소 국산화를 하는 데 있어서 생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아시는 것처럼 환경규제 패스트 트랙을 운영을 해 주었습니다. 네. 그처럼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의지가 뚜렷하고요. 그 의미는 이제 위기 극복을 하자 하는 의지가 뚜렷하다고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뿐만 아니라 전략 품목 리스트에 나와 있는 100개 품목의 국산화를 5년간 3조의 예산을 투입해서 오히려 이것을 위기를 기회로 추진하자 네. 하는 그 정부의 의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잘 추진된다면 우리나라 반도체 디스플레이의 약점이죠. 소재 부품 장비에 글로벌 수준이 못 미치기 때문에 정말 글로벌 수준으로 향상하고 국산화를 높일 수 있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그리고 피할 수 없다면 맞닥뜨리자라는 그 정부의 방향 자체는 공감하고 또 여러 가지 내놓은 대안에 대해서도 교수님께서 좀 좋은 평가를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근에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일본이 수출 규제의 선봉으로 내세웠던 이 불화수소를 우리나라 기술력으로 개발했다는 건데요. 교수님, 이게 삼성에 이어서 SK도 국산 불화수소 테스트를 거의 끝냈다는데 맞습니까? 국내 불화수소 업체인 솔브렌사가 네. LG 디스플레이에서 평가를 받아봤는데요. 뭐 문제가 없다. 네. 고 판정을 받았고요. 또한 이제 솔브레인, ENF 등 또 다른 국내 불화수소 업체들이 네. 삼성전자 반도체 공정에 전부는 아니고 일부 공정의 평가를 받았는데 문제가 없다. 또 뭐 램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SK에서 이제 평가를 받았고요. 아마도 나머지 공정도 이제 평가가 진행 중일 것입니다. 업계에서는 그렇게 알려져가 있고요. 네. 조만간 평가가 완료되지 않을까. 네. 업계에서는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일본에 대한 의존도가 40%가 넘어서 국산화 적용이 오래 걸릴 것이다라는 전망이 있었거든요. 생각보다 좀 빨라진 거죠, 교수님.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수님 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생산 라인 구축에도 참여하신 또 전문가신데 그런 불화수소 국산화의 의미를 조금 더 강조해 주신다면요. 저는 SK 하이닉스는 근무한 적이 없고요. 그렇습니까? 잘못된 정보입니다. 네, 팩트 체크 제대로 하겠습니다. 예, 네. 삼성전자에 근무를 해봤었는데요. 네. 우선 이제 우리가 국산화를 하려고 하면 규모의 경제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불화수소 사용 금액이 연 아마 2천억 이상 정도가 우리 국내에서 사용할 것입니다. 그래서 6년 전부터 그 L사는 네. 정부 R&D 사업을 통해서 기술 개발을 해왔고요. 그리고 S사도 6년 전부터 자체 개발을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두 회사가 6년 전부터 이 불화수소가 규모의 경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개발을 해왔는데 그러면 이제 왜 우리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는 그 회사들의 제품을 안 썼을까? 그러게요. 그죠? 궁금하시죠? 네. 근데 아시는 것처럼 최근 수년간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슈퍼호황이었습니다. 맞습니다. 위험을 감수해 가면서 일본산에서 국산으로 변경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기피할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이번에 다행히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된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가 국내산 불화수소를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에 평가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네. 기업체들도 적극적으로 지원을 했고요. 네. 여기서 기업체라는 것은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정부도 또 이 불화수소가 좀 위험한 물질인데 환경규제 패스트 트랙 등을 지원을 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는 네. 결과가 된 것입니다.
물 들어올 때 노저으라고 기업 입장에서는 반도체 잘 나가고 있는데 위험을 감수해가면서 이걸 국산화로 갈 이유가 없었고 그 기업 입장 이해합니다. 이제 그러던 찰나에 이런 위기가 터졌고 이걸 기회로 잡은 건데 제가 뭐 일본 걱정할 필요는 없지만 이렇게 되면 일본은 어떡합니까? 스텔라라든지 모리트라든지 일본 회사들이 그들 제품의 한 80%를 우리 국내 반도체 디스플레이 회사에 공급을 해왔습니다. 그러게요. 내년 2월 정도 국산화가 진행이 되면 상당히 그들의 매출액이 줄어들겠죠. 네. 또 물론 100% 국내 제품에 불화수소만 쓰는 것도 좀 리스크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천재지변이라는 것도 예상해야 네. 되기 때문에 그래서 국가별 다변화가 필요하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국산 제품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할 테니 일본의 회사들은 치명적인 매출액 감소를 가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일본 피해액이 굉장히 커서 사실은 이달 들어서 일본 내에 국민들의 불만도 굉장히 커졌다고 하더라고요. 일본 내 여론도 앞으로 어떻게 변화될지 좀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하신 건 불화수소고요. 불화수소 외에 포토레지스트 이것도 사실 일본의 대표적인 수출 규제 품목인데 아까 앞서 이건 좀 굉장히 기술적으로 어려워서 국산화보다는 수출 다변화 쪽으로 좀 방향을 정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걸로 전 이해를 했거든요. 맞습니까? 네. 실제로 포토레지스트는 기술의 난이도가 매우 높습니다. 국산화를 하는 데는 더 긴 시간이 필요합니다. 네. 이것이 현실인 겁니다. 일본 정부에서 수출 허가를 해줬지만 여전히 이제 일본 정부가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니까 리스크가 존재를 하는 거죠. 그래서 국내 반도체 회사들은 다른 국가 다변화를 추진하겠죠. 네. 추진을 해오고 있고요. 그렇지만 또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도 국산화가 필요하다. 그래서 기업, 정부, 산학연이 나서서 함께 추진을 하자고 해서 정부에 추진하는 100대 항목에 국산화하는 100대 항목에 지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군요. 국산화 100대 항목에 포토레지스트도 들어가 있다. 어찌 됐건 국산화를 이뤘다는 거 굉장히 기뻐할 만한 내용이고 또 애쓴 분들의 또 노고를 저희가 치하하기에 충분한 일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수님께서 아직 샴페인을 터뜨리긴 좀 이르다라는 조심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들을 조금 더 주의 깊게 봐야 될까요? 아직도 기체 불화수소의 국산화도 남아 있고요. 국내의 그 액체 불화수소의 생산량 증대라는 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네. 포토레지스트도 수출 허가는 받았지만 또 향후에 수입할 때 일본 정부의 수출 건수별 허락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만큼 불확실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고 네. 일본 정부가 우리나라를 화이트 국가로 복귀시킬 때까지는 아마 이 긴장은 풀어서는 안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교수님이 그동안 하신 인터뷰 제가 들으면서 교수님께서도 또 반도체 특성상 무조건적인 국산화만이 정답이 아니다 이런 말씀 많이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까지 국산화는 기술의 난이도가 좀 낮은 제품,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소재 부품 장비 위주로 국산화를 진행해 왔습니다. 네. 그 이유는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제품은 우리가 기술이 좀 뒤처졌지만 빨리 따라잡을 수가 있었고요. 또 해외 수입품을 이제 국산을 통해서 사용하지 않으니까 원가 절감이 되겠죠. 이것이 주 목적이었던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것은 이번 그 수출 규제 및 일본의 전략물자 리스트 내에 있는 소재 부품 장비는 글로벌 최고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옛날처럼 단순하게 국산화, 그러니까 기술의 난이도가 낮은 제품을 국산 제품으로 대체한다. 네. 이런 개념은 전혀 아니다. 이제는 기술의 난이도가 높은 글로벌 최고 수준이 되기 위해서 소재 부품 장비를 선택과 집중을 해서 우리가 공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네, 그래서 상당히 어렵다. 네, 상당히 그렇네요. 도전적이다.
쉽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그럼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럼요. 그러니까 그동안은 난이도가 낮은 소재나 장비 위주로 국산화를 해왔다면 이제는 정말 기술적으로도 그리고 경제적으로도 굉장히 높은 수준의 소재와 장비를 국산화해야 되기 때문에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 주셨습니다. 자, 교수님 하나의 또 팁을 주신 게 이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하셨어요. 정부가 소재 부품 장비 산업 경쟁력 강화 대책을 발표하면서 특화 테스트 베드를 확충하겠다라는 계획을 내놓았는데요. 이건 어떻게 보셨어요? 그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기업의 네. 테스트 베드로 활용할 수 있겠다. 반도체의 경우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겠다. 이런 정부의 정책이 지금 나왔습니다. 4대 소재 관련 연구소를 기업의 테스트 베드를 활용하는 것도 도움이 아마 될 것입니다. 그런데 좀 업의 특성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 디스플레이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천안 지역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기업이 참여하는 테스트 베드가 현재 구축되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의 경우는 이제 테스트 베드가 사실 없죠. 이 테스트 베드는 특히 반도체는 웨이퍼 사이즈가 굉장히 큰 사이즈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국내에 있는 이제 그 국가기관에서는 웨이퍼 사이즈가 반도체 칩을 만드는 사이즈가 굉장히 작은 거예요. 그래서 네. 현실적으로 설 수가 없다. 이제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를 만드는 데는 상당히 많은 예산이 필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것이 또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전 세계적으로 제대로 된 테스트 베드는 벨기에의 아이메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네. 프랑스의 레띠라는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정도까지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워낙 많은 투자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국형 테스트 베드를 만들자. 그래서 저희 학회에서 기업체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조사를 했더니 한국형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달라. 그러니까 해외와 같은 그런 많은 투자를 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있는 분야 또 반드시 필요한 투자만 그리고 반드시 수요 기업인 대기업이 참여하는 중요하죠. 예, 참여하는 테스트 베드를 만들어 달라. 이런 점을 정부에서 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반드시 실제로 이 테스트 베드를 사용하고자 하는 그 기업체의 의견을 들어서 실효성 있는 테스트 베드가 만들어져야 된다. 그렇죠. 그것을 이기에 대해서 정부한테도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국형 테스트 패드, 그러니까 선택과 집중을 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고 무엇보다 대기업이 꼭 함께 해야 하는 그런 테스트 베드가 이루어져야 된다라고 정부에 다시 한번 부탁을 하셨습니다. 결국은 뭐 인재가 투입돼야 이런 테스트 베드에서 기술도 만들고 뭐 그 기술도 제품화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교수님이 현장에서 학생들 가르치고 계신데 한 대학에서도 뭐 반도체 대학을 만든다 그랬었나요?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교수로서 이 학생들을 인재 양성에 대한 이 부분은 또 어떻게 보세요? 제가 35년도에 반도체를 하던 그 시절에는요. 전 세계에서 한국의 반도체라는 이름조차도 없던 그 시절이죠. 그러게요. 네. 그 시절에는 회사 내에서도 박사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꼴찌였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금은 세계 1등을 2000년 초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1등을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리고 반도체 기술이 스마트폰이 2007년도 개발하고 2009년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그 유명한 스티브 잡스가 시장을 만드는 거죠. 이 스마트폰의 시장과 동시에 반도체 산업도 매출액이나 기술 측면에서 엄청난 빠른 속도로 같이 성장을 해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반도체는 글로벌 최고 기술 수준인 겁니다. 학부생이 연구하기는 무리입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 석박사, 특히 박사학력이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그렇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 제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인데 반도체가 별 인기가 없습니다. 왜일까요? 공부를 오래 해야 돼서. 맞습니다. 공부를 오래 해야 하잖아요. 네. 소프트웨어에 비해서 반도체는 오래 해야 되다 보니까 인기가 없는데 그러나 반도체는 굉장히 전문가를 요구하는 거죠. 석박사의 공부를 오래 하고 그다음 네. 직장이
굉장히 안정적이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술이 세계 1등을 유지를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뭐 2030년도, 40년도, 50년도 해도 글로벌 최고 수준을 유지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전문가, 석박사 인력이 굉장히 이제 필요하다는 것이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지난 한 3년 전까지는 정부의 반도체 관련 R&D가 급격히 감소를 해서 뭐 2016년도 같은 경우는 신규 과제가 없을 정도로 아, 그래요? R&D가 호황인데요? 없었습니다. 호황인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정부나 국회에서 볼 때 결국 이런 정부의 즉 국민의 세금이 투입됐을 때 그 혜택을 대기업에서 받는 거 아니냐 하는 것 때문에 반도체 분야에 R&D 투자가 없었던 거죠. 그것이 지금 우수한 인력, 특히 우수한 석박사 인력을 부족하게 만드는 원인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대학 교수님들은 국가 R&D가 없으면 석박사 인력을 양성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정부의 정책에 다행히도 뭐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등 향후에 이제 뭐 한 1조 정도를 투자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우수한 R&D 인력이 육성되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이 인재 양성 장기적인 과제이고요. 또 하나는 반도체 부분의 이 비메모리 분야에 대한 연구와 투자도 계속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정부가 투자도 많이 한다고 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 주신다면요. 우리나라가 이제 메모리 반도체는 세계 1위였고요. 또 비메모리 중에서도 비메모리는 워낙 그 사업 분야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 하이텍 부분이 바로 이제 CPU와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CPU에 해당하는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라는 친구가 있습니다. 네. 굉장히 투자를 많이 해왔는데 뭐 크게 이익을 많이 내지는 못했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제 기술이 세계 최고 수준까지 올라온 거죠.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는 2030년도에 비메모리 분야인 인텔을 한번 능가해보자. 뭐 그런 계획을 가지고 뭐 133조를 이제 투자를 하기로 결정했고 투자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의 경우에 반도체가 한 110조 매출이었는데요. 뭐 그때 지금 인텔이 한 지금 뭐 한 80조를 하니까 네. 그럼 200조가 되겠죠. 굉장히 핑크빛입니다. 굉장히 미래가 이제 밝다. 자, 그런데 이제 이 비메모리 분야에 그 미래는 밝지만 준비를 잘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결국 경쟁 상대가 미국이죠. 일본은 비메모리가 강한 나라가 아니고 그리고 따라오는 중국입니다. 앞으로 이제 치열한 경쟁이 예상될 것이고요. 기업체는 알아서 아마 잘 투자를 할 겁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기업체에서 잘 투자할 수 있도록 잘 좀 지원을 해주고 또 특히 인력 양성에 많은 좀 지원을 해줍사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이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는 상황 속에서 선진국들 미국, 일본, 중국 이런 데에서 더 경쟁이 심화되면 정말 우리나라의 반도체 업계가 업계의 미래가 걱정이 되는데 그래도 이번에 이렇게 위기를 기회로 잘 극복하는 거 보니까요. 또 한편으로 안심도 되기도 합니다. 오늘 한국반도체 디스플레이 기술 학회장인 우리 박재근 한양대 교수님 나오셨는데 마지막으로 한 말씀 정리하신다면요. 우리나라가 반도체를 한 지 한 40년 정도가 되었고요. 그동안 뭐 수산 위기도 많았습니다. 두 분의 IMF나 리먼 브라더스 같은 경제 위기도 있었고 구조조정도 있었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 최고의 기술을 유지하면서 우리나라의 주력 첨단 제조 산업으로서 이끌고 있습니다. 이번에 이제 수출 규제 이런 이슈가 있었지만 뭐 잘 극복할 것으로 확신을 하고 있고요. 이번 기회 정말 좋은 기회다. 네, 우리의 반도체 디스플레이에 그 좀 약점이 있던 것을 이제 좀 더 튼튼하게 할 수 있다. 네. 특히 소재 부품 장비에서 굉장히 약했었죠. 튼튼하게 할 수 있다. 굉장히 이제 반도체 분야는 미래가 밝습니다. 네. 5세대 이동통신이 이제 2020년 기점으로 해서 전 세계가 시작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나라의 반도체가 더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술이 또 더 개발을 해야 되는 것이고요. 미국과 치열한 경쟁을 하겠지만 그걸 통해서 지금의 반도체 관련 매출에 뭐 예를 들어 한 170조를 연
한다고 하면 아마 그게 거의 한 100조 정도는 더 하지 않겠느냐. 네. 2030년이 되면 물론 너무 이제 우리나라의 그 경제 구조가 반도체 의존성이 너무 커지는 뭐 좀 기형적인 면도 있겠죠. 그러나 굉장히 밝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뭐 정부도 적극적인 장기적인 지원을 계속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학기술계도 계속해서 연구를 하고 인력을 키우는 뭐 그런 일을 한다면 우리나라의 지속적으로 더 성장하는 제조 산업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네. 국민적인 관심도 좀 많이 가져주시고 격려를 해달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소재 부품에 약점들이 있었는데 그걸 극복할 수 있는 기회고 또 무엇보다도 미래가 밝다. 라는 희망의 이야기 해주셨습니다. 오늘 일본 수출 규제 이후 2달의 시간이 지나고요. 가장 전문가이자 전문가인 우리 박재근 교수와 함께 그동안의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 해봤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